안녕하세요. 전 이른이 가까워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아보네요. 제가 지금은 지인 집에 와 있는데 원래 생활하는 곳은 시골에 있는 산속이라 컴퓨터를 쓰지 않거든요. 설치는 할 수 있지만 요즘은 휴대폰으로 뭐든 할 수도 있어서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인 집까지 나와 사연을 쓰고 있는 건 제게 하루 낙이 되는 이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기 위해서죠. 이곳에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들이 많지만 제게 있었던 일도 만만치 않게 대단하거든요. 결국 못난이 자랑에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저야 이미 그런 것들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 인생을 적는 기록이라면 기록인데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은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자식을 둔 어머님들이라 예상되는데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물론 저와 같은 일이 많지는 않으니 괜한 걱정은 하시지 말고 말이죠. 그럼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넋두리를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이 흔했던 그 시절,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애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시댁 사정도 어려움 없이 넉넉했고 남편도 괜찮은 회사를 다니며 벌이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며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2년 만에 저희는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심실중격 결손증이라는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른 곳도 아니고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 놀랐지만 어릴 때는 자연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전전긍긍하며 아이의 회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아들은 결국 수술을 해야만 했고 수술은 잘 끝났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다 보니 조심해서 키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아들은 약한 심장 때문인 건지 천식까지 생기며 더 걱정이 많아지게 됐고 저희 부부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심 끝에 고른 곳이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죠.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라 주변에 장을 볼 만한 곳도 없었고 남편은 멀리 출퇴근을 하느라 잠을 줄여가며 고생해야 했지만 무엇보다 자식이 우선이었던 저희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된 아이가 학업을 이유로 도시에서 지내길 바라더라고요. 다행히 그간 아이의 건강 상태와 면역이 많이 좋아졌기에 저희도 아이의 뜻대로 다시 도시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서울에서 지내게 됐지만 아들은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됐지만 아이들 일에 부모가 나서면 상황만 나빠질까 싶어 아이를 통해 해결을 해보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래저래 해봐도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 봤지만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이전 학교 아이들이 그곳까지 소문을 내는 바람에 전학 간 곳에서도 아들은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고생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다하다 답답한 마음에 차라리 맞서 싸워보라고도 했지만 유약한 아이는 그러지 못하고 결국 학교 생활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부모로서 학교를 졸업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설득해봤지만 검정고시를 치르겠다는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해 아들의 뜻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자퇴한 뒤 혼자 공부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저희 눈을 피해 공부를 뒷전으로 하고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닌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왕따를 당하던 아이가 설마 나쁜 짓을 하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충격과 실망이 컸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었기에 저는 아들을 잘 타일러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무시하며 나쁜 아이들과 계속 어울려 다녔죠. 남편까지 합심해 아들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저희가 어떤 수를 써도 아들은 자꾸 엇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아들을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앞에서 표를 내진 않았지만 저는 이러다 두 부자 간의 사이가 영영 멀어질까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정신을 차리면 부자 관계도 나아질 거라 생각한 저는 더 열심히 아들을 다잡아 보려 노력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집안일이고 뭐고 죄다 뒷일로 두고 밤낮 없이 아들을 쫓아다니며 애원하고 붙잡았어요. 다행히 그런 제 노력 끝에 아들도 정신을 차렸는지 뒤늦게 검정고시를 보고 무사히 대학까지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도 잘 하고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더니 대학 졸업 후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던 아들이 뜬금없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돈이 좀 있으니 아버지에게 도움받고 싶다는 거죠. 그 말에 남편은 사업 계획서부터 가져와 보라고 했지만 아들은 무슨 생각인지 차일피일 미루고 놀러만 다니다가 아버지 앞에 엉망인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엉망인 계획서보다 성의 없는 아들 모습에 화가 난 남편은 사업을 반대하며 취업이나 하라고 말했어요. 그 일로 또다시 부자 사이가 나빠지게 됐고 저는 둘 사이를 중재하려 남편을 설득시키게 됐죠. 덕분에 아들은 사업을 시작할 순 있었지만 간절함이 없는지 사업은 뒷전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여유를 부리며 놀기 바빠 보였어요. 결국 대책 없던 아들은 사업을 말아먹고 말았죠. 그리고도 또 도와달라는 말에 남편은 이번엔 절대로 안 된다며 못을 박았고 철없는 아들의 모습에 실망감이 컸던 저 역시 이번엔 아들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저까지 도와주지 않자 아들은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을 말들을 했죠. 건강하지도 않게 낳아놓고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 뭐하러 낳았어요? 누가 낳아달래? 자기들 마음대로 낳아놨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돈 없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뿐인 자식 나 몰라라 하는 게 부모야? 이럴 거면 그냥 없는 셈 쳐.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아들은 그날로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하니 먹고 살아야 한다며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 했죠.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아직도 이러나 싶어 이번엔 제가 안 된다고 하려 했는데 웬일로 남편이 별말 없이 사업 자금을 도와주더라고요. 같은 가장의 입장으로서 아들을 믿어보고 싶었던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도와줬지만 아들은 돈을 받아간 후로 거의 연락이 없다시피 했어요. 며느리라는 아이도 우리를 시부모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지 어쩌다 가끔 명절날에 잠깐 와서 밥이나 축 내다 갈 뿐 시부모님 대접은커녕 어른 대접도 하지 않았죠. 아들이나 며느리나 철없이 구는 건 답답했지만 결혼까지 시킨 자식을 혼낼 수도 없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남편이 출근길에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지며 손 써볼 틈도 없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됐고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경황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 잃은 슬픔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들이 남편의 재산을 자신에게 미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그 아빠 재산 미리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차피 나중에 나한테 물려주면 내가 그때 상속세 또 내야 하는데 뭐하러 이중으로 세금 뿌리냐고. 그러니까 그냥 미리 준다 생각하고 돈 좀 해주세요. 저놈은 아버지 걱정도 안 되는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돈 내놓으라는 소리가 괘씸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버렸어요.
그러자 아들은 반성할 기미는 없이 되려 성질을 내고 발길을 끊더니 그 후로 연락도 없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 제삿날도 코빼기 비추지 않고 연락 한 번 없더니 몇 년 만에 나타나서는 갑자기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엄마, 그땐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가버리고 내가 엄마 생각을 더 했어야 하는 건데 나도 내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괜히 섭섭해서 그랬나 봐요. 그래도 자식은 나 하나뿐인데 내가 엄마를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자식 노릇하려고요. 그동안 속 썩이고 못할 짓 한 거 다 죄송해요, 엄마. 그래요, 어머님. 이 사람도 많이 반성했다니까 한번 믿어봐 주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올게요, 어머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하는 아들의 말에 저는 이번엔 뭘 바라고 저런 소리를 하려나 싶었어요. 그런데 돈을 해달라는 말도 없고 걱정 끼치는 일도 없이 저를 챙겨주는 겁니다. 자식돌이 하겠다는 것이 말뿐이 아니라 자기들 딴엔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노력하는 모습에 저는 이제서야 아들이 달라졌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아들에게 믿음을 가지며 가까워져 가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합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면 어때요? 나도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돈이 급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고 지금 사는 집 팔아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10배로 갚을 테니까 아들 살린다고 생각하고 도와줘요, 엄마. 남편 죽고 남은 재산도 별로 없는 제게 집을 팔아 도와달라는 말에 고민이 됐지만 부모로서 아들의 간절한 애원을 거절하기 어렵더군요. 그래서 저는 변한 아들의 모습을 믿고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약속한 것과 달리 저에게 상속을 받고 난 뒤 저를 인적도 없는 산속에 버렸습니다. 제가 버림을 받았다는 건 한참이 지나서 알게 됐지만 말이죠. 등산을 하자는 아들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산속에 있는 집에서 멈춰서선 저에게 이제부터 지낼 집이라고 설명했죠. 엄마, 우선 잠깐 동안만 여기서 생활하시면 안 될까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여기 등산하러 온 거라며? 그런데 누구 집인지도 모르는 곳에서 나보고 살라는 거니? 이렇게 갑자기?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가 빚쟁이들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사랑 외조부모님들이 사시던 곳인데 최근까지 세를 받던 곳이라 아직 전기도 들어오고 물도 나와요. 전화만 하시면 가스도 배달 오고요. 엄마가 지낼 집을 못 구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모시고 온 거예요. 저희 사정이 사정인 만큼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잠깐만 고생하시면 저희가 곧 모시러 올게요. 아들 녀석 건강 때문에 시골에서 산 경험이 있어서 저도 웬만한 집 가지고 놀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네가 보여준 집은 정말 깊은 산속에 있는 폐가였어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녀석 말을 들으니 이해가 영 안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도 넉넉한 형편이면 부모를 이런 곳에 모실까 싶었죠. 그래도 부모만은 빚쟁이에게 시달리지 말라는 마음에 구한 집이었으니 그 마음을 봐서라도 찡그려지는 얼굴을 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인 아들의 말을 믿었죠. 아들이 돌아오는 날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곳에서 몸 아픈 곳 없이 잘 있다 돌아가자 싶었어요. 그런데 웬 남자가 저희 집을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누구세요? 누군데 남의 집을 엿보세요? 그 사람 두고 간 건 맞는가 해서요. 저는 밑집에 사는 최초로라고 합니다. 어제 누가 온 것 같아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혹시 도움 필요하면 찾아오세요.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으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해야 돼서요. 다음에 뵐게요. 그런데 이 자식이 버려두고 가는 것 치곤 꽤나 오래 머물던데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세요? 네? 저기요, 누가요?
누가 누굴 버려두고 갔는데요? 요즘에 이 자식들이 부모 귀찮아서 이런 곳에 두고 가는 일이 많아서 그러죠.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첫인사 때부터 불쾌하게 만든 남자는 걸어서 산 아래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겐 유일한 이웃 주민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남자는 불쾌했던 첫인상 때처럼 종종 제가 살고 있던 집을 들려 시비를 걸어왔어요. 자식놈들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괜히 제 성질을 건드리는 것 같았죠. 물론 제 상황 때문에 저 스스로 더 열을 낸 것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다 남자는 제 아들을 콕 집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가스가 들어오는 것도 힘든데 밥 좀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아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원래 저는 밥을 한 번에 많이 한 다음 소분해서 먹어요. 그러는 분이 꼭 3명분 밥만 합니까? 그것도 끼니 때마다. 아주머니, 여기 오고 아들이 찾아온 적 한 번도 없죠? 그럼 얼른 마음 굳게 먹고 오지 않을 사람 기다리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아저씨, 할 말 없으면 팔 닦고 잠이나 자세요. 왜 남의 집에 와서 시비를 걸어요? 얼른 가세요. 얼른 가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는 아들네를 기다리며 저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내 모든 것을 다해 키운 자식이 날 쓰레기 처리하듯이 버렸다고 하니 그걸 어느 부모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니라고 외면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아들이 날 버렸음을 다른 일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집으로 놀러 왔는데 저를 반가워하면서도 제가 묻는 아들의 근황에 굉장히 난감해하며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재차 묻자 말 꺼내길 어려워하던 지인이 결국 사실대로 말해줬죠. 내가 숨긴다고 숨길 수도 없는 이야기니까 말할게. 실은 성분이 언니 여기다 두고 잘 살아. 집도 크고 외제차도 몇 대는 굴린다고 하더라. 며느리라는 애는 맨날 명품 두르고 다니고 걔들 언니 살던 동네로 이사와서 우리가 안 보려고 해도 눈에 보여. 다들 언니 생각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지. 언니,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이러지 말고 법적으로 좀 알아봐. 이게 뭐야? 자식이 부모를 산속에 버려두고 지들은 떵떵거리면 잘 사는 게, 응? 제 지인이 저에게 거짓말할 리가 없었지만 직접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아들네가 살고 있다는 동네로 찾아가 숨어서 지켜봤죠. 그러다 며느리가 매일 드나든다는 카페에서 보게 됐어요. 저에게 도와달라며 찾아왔을 때와 때깔부터 달라진 며느리를 말이죠. 지인의 말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했던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몇 차례 제 전화를 무시하던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이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요즘도 많이 바쁘니? 사정은 아직 그대로고? 네, 한다고 하는데 나아지지가 않네요. 저나 이 사람이나 밤낮 없이 일하긴 하는데. 그렇구나. 어떻게 집으로 올 시간도 없는 거야? 네, 어머님. 근데 정말 죄송한데 어머님, 웬만하면 저희 찾지 마세요. 이렇게 연락받는 것도 저희가 많이 벅차거든요. 괜히 어머님께 더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상황 나아지는 그 즉시 모시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고 기다려주세요. 네? 더는 확인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2중 3중으로 확인받았으니까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알아눕게 됐어요. 몸보다는 마음의 병이 들어서 말이죠. 너무 큰 충격에 이대로 생을 마감해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곡기도 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가만히 누워있기만 했죠. 그런데 죽는 것 하나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집 남자가 찾아왔거든요. 남자는 저에게 밥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며 어떻게든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전 모든 걸 거절했죠. 그럼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는 남자에게 애먼 화풀이를 하게 됐습니다. 제발 날 좀 가만히 두세요. 죽게 좀 놔두라고요. 내가 내 목숨 끊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날 말려요? 그럼 자식놈 때문에 죽는 꼴을 보고만 있습니까? 그걸 아저씨가 어떻게... 나라고 마음 편히 자연 속에 사는 사람인 줄 압니까? 나는 사연 하나 없는 줄 알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처럼 보이고 당신네 아들이 내 자식과 비슷하게 보이길래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라는 걸. 제가 남자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자는 제가 아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자신과 제가 비슷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 궁금증은 곧바로 자신의 사연을 설명하는 남자로 인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연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진 한 기업의 사장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에겐 일찍이 모친을 잃은 자식 둘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두 아들 중 한 명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아끼던 두 아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남잔 많이 힘들어했고 사업체와 재산을 남은 아들에게 상속하고 일찍이 은퇴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아들마저 경찰에 붙잡혀갔다고 해요. 그것도 살인과 살인교사 혐의로 말이죠. 알고 보니 작은 아들이 남자의 재산을 탐내 형을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남자마저 죽이려고 돈을 내고 사람을 고용했다고 했죠. 그런데 다른 수사를 하고 있던 경찰이 그 고용된 사람을 붙잡아 조사를 하다 남자의 아들의 살인교사 사실을 알게 됐고 더 나아가 죽은 형의 살인까지 의심해 조사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결국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요. 그깟 돈 때문에 아들이 형제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 아비까지 죽이려 했다는 충격에 남자는 모든 걸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산속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고 있다고 말했죠. 그쪽을 보자마자 느낌이 왔어요. 이 상황은 달라도 나랑 처지는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일부러 시비 거는 척하면서 매일 잘 살고 있나 확인하러 찾아왔던 것이고 그래도 이제까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니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그걸 떠나서 자식 새끼 때문에 죽겠다는 게 말이 돼요? 평생 자식한테 희생했으면 이제라도 내 인생 내 멋대로 살 생각을 해야지. 자식이 버렸다고 자기 목숨 하찮게 생각하는 게 맞는 행동이냐고요? 죽지 마세요. 남은 생 행복하게 살 생각이나 하고. 남자의 말 한마디가 수백 수천 번의 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라니, 내 행복을 찾으라니 꼭 정답 같은 말이었죠. 그래서 남자의 말처럼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내고 있던 산에서 지내기로 했죠. 자연 속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과 가끔 소통하며 지내는 게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아들 일은 잊고 내 생활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또 금방 그렇게 되기도 했죠. 이웃집 남자인 최철호 씨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산속 생활에 적응을 해가고 있을 때 아들네가 제 앞에 찾아왔습니다. 무려 5년이 넘어서 말이죠. 아들네는 집을 찾아오자마자 짧게 제 근황을 묻곤 그곳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물론 이번에도 돈이었습니다. 엄마, 오자마자 이런 말 꺼내서 죄송한데 혹시 돈 좀 있을까요? 저희가 요즘 상황이 말이 아니라서. 돈이라니? 내가 돈이 어딨어?
나한테 있는 거 전부 너한테 상속해줬는데. 정말 없어요? 저희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제가 생활비라고 드린 돈 아직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집에 있는 것들 정리하면 돈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엄마 끼고 계신 반지만 해도 그렇고요. 그 반지 아버지 것도 엄마가 가지고 계시죠? 그거 팔면 돈 꽤나 나올 것 같은데. 뭐? 지금 나보고 결혼 반지랑 네 아버지 물건들까지 전부 정리하라는 거야? 네가 준 생활비까지 빼앗고? 그럼 엄마는 이 산속에서 뭐 먹고 사니? 엄마 진정 좀 하세요. 저희가 그냥 달라는 건 아니죠. 이번 일만 잘 넘기면 저희가 엄마 모실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주세요. 네? 조금만 더 고생을 하라고? 그러면 정말 날 모시기라도 하게? 너 엄마를 어디까지 짓밟으려고 이러니? 내가 여지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모르는 줄 아냐고? 엄마, 몇 년 전에 다 알았어. 내가 너희에게 버려졌다는 걸. 그래도 너희 원망 안 하려고 했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면 그걸로 됐다고 혼자 위로하고 남은 생 나 혼자 살려고 했어. 그런데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또 달라고? 이젠 네 아빠 추억거리까지 내놓으라고? 불효막심한 놈들. 너희가 어떻게 날... 당장 나가라. 너희 두 년 놈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엄마 제발요. 이번에 정말 큰일 났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면 절 더 도와주실 생각을 해야죠. 방금 엄마 입으로 말했잖아요. 아들 잘 먹고 잘 살면 된 거라고.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 테니까 이번에도 좀 도와줘요. 그깟 아버지 추억 붙잡고 있어서 뭐 한다고요. 네? 전 재산을 가져간 아들은 이제 얼마 있지도 않는 남편의 물건들과 결혼 예물들, 또 자신이 준 생활비까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더는 기가 차지도 않는 상황이었죠. 당장 나가라 소리를 쳤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또아리를 틀듯 돈을 내놓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남자가 음식을 건네주러 왔다 그 모습을 보게 됐고 뭐하는 짓이냐며 아들네에게 화를 냈죠. 이웃집 남자가 경찰까지 부른다고 하자 아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발길을 돌렸습니다. 물론 곧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곤 말이죠. 아들이 떠나자 온몸에 힘이 풀렸던 저는 실신하듯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잔 물 한 잔을 떠와 제게 건네주며 괜찮냐고 물었죠. 그리고 무슨 연유로 아들이 찾아와 목소리가 높아진 거냐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들과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게 부끄러웠지만 이미 남잔 저와 아이들 사이의 일을 다 알고 있었으니 방금 전 일에 대해서 넋두리하듯 남자에게 설명해줬죠. 제 이야기를 다 듣게 된 남잔 자신의 일인 것처럼 화를 냈어요. 욕을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네. 아까 내 앞에서 이 말하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문숙 씨 대신에 내가 팩이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아유 정말. 그래서 아들놈 가만히 둘 겁니까? 아까 또 찾아온다고 하던데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그러다 정말 남편분 물건들이라도 가져가면 그땐 어떡하려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들은 안 뺏겨요. 어떻게든 지켜야죠. 문숙 씨는 화 안 납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그럼 뭘 어떡해요? 다 큰 녀석을 힘으로 이길 수도 없고 혼을 낼 수도 없는데. 문숙 씨만 하겠다면 내가 아들놈 복수하는 데 돕겠습니다. 네? 복수요? 하지만 어떻게... 지가 준 돈까지 내놓으라고 한 걸 보면 이 상황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은데 우선 아들놈이 정말 상황이 안 좋은지 알아봐요. 내가 그동안 문숙 씨에게 말하기 쉽도록 작전 짜 넣을 테니까. 그땐 괘씸한 아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시켰던 것처럼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 몇 년 사이 정말 아들네 상황이 나빠졌더라고요.
제가 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던 아들은 사업 자금과 개인 돈을 구분하지 않고 사치를 일삼다 위기가 오자 제대로 대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급히 재산을 처분해서 급한 불은 끈 것 같은데 이전에 비하면 상황이 좋진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못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좋은 차 하나는 남아 있었고 살던 집도 평수를 좁혔을 뿐 좋은 동네 아파트에서 먹고 살만하게 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 더 괘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의 남은 값마저 빼먹으려고 했으면 최소한 가지고 있는 외제차 팔고 살고 있던 집을 더 줄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내 것을 전부 빼앗으려고 하다니 천인공노할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상황을 확인한 저는 복수심에 불타올라 남자에게 제가 알아낸 것을 설명한 다음 어서 복수를 하자고 말했죠. 남잔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저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후 남자에게 모든 계획을 듣게 됐던 저는 먼저 아들에게 연락해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죠. 그리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의 어려운 상황을 못 본 척할 수 있겠냐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엄마, 근데 집에 있는 것 전부 다 팔면 돈이 얼마나 돼요? 혹시 돈 될 만한 것들 따로 숨겨둔 건 없어요? 안 그래도 그 말해 주려고 온 거야. 엄마한테 네 아버지 물려주신 땅이 좀 있어. 시골의 맹지인 땅인데 너한테 상속해 줄 땐 값이 나가지도 않는 거라 너한테 아무 말 안 했어. 그런데 그 땅이 최근에 많이 올랐더구나. 뭐 나야 자식에게 버려져서 돈이 있으나마나 하는 입장이니 계속 가지고 있으려 했지. 나 죽으면 어차피 너한테 갈 땅이니까. 그런데 상황을 보아하니 그 땅 내가 지금 팔아야 할 것 같다. 진짜 그 시골 땅이 올랐어요? 어딘데요? 얼마나 있는데요? 어차피 팔 땅인데 그게 중요하니? 그것보다 네가 우리 집에 왔다 간 뒤로 내가 땅 내놓을 겸 알아봤는데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전부터 계속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오긴 왔는데 이번에 내가 팔겠다고 하니까 차보려고 하는 모양이야. 그런데 막상 판다고 하니까 원래 주려던 가격에서 깎는 거야. 그 사람도 아는 거지. 가만히 놔두면 오를 땅을 갑자기 판다고 하니까 급전이 필요하다는 걸. 그런데 깎아도 너무 깎아서 말이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가 괜찮다면 시간 끌면서 돈 좀 올려받으려고 하는데. 거기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만데요? 지금 그 공시지가는 낮아도 주변 거래 시세 보면 평당 100은 받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은 60을 부르고 있고. 겨우 100만 원이요? 그럼 60에 그냥 빨리 파세요. 40만 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 네 아버지 땅이 3,000평 가까이 돼. 3,000평이요? 그래. 그것도 요즘에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싸게 파는 거야. 미개발 땅이라 아직 시세가 잡혀있진 않지만 부동산 아저씨는 적어도 160은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계속 두면 곧 200 가는 건 금방이라면서. 저 160이면 거의 20억 차인데. 엄마, 기다릴게요. 제가 어떻게든 버틸 테니까 헐값에 팔지 마세요. 알겠죠? 아들은 자신이 먼저 버텨보겠다면서 땅을 헐값에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죠. 어차피 저에겐 땅이 없었으니까요. 아들에게 땅이 있는 척 하자는 게 남자가 말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장 상황이 안 좋은 아들이 기다리는데 한계가 분명 있을 테니 최대한 시간을 끌고 집과 차를 다 처분할 때까지 두자는 거였죠. 어차피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진 거 다 팔아서 돈을 막고 제게 땅값을 받는 게 더 이득일 테니 분명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기다릴 걸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예상처럼 아들은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이 속는 줄도 모르는 아들은 시간이 지나도 땅 계약에 대한 연락이 없자 저에게 재촉을 해오는 전화를 자주 했고
5년 동안 찾아오지 않던 집까지 수시로 찾아왔어요. 그러다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제게 화를 내며 땅 자체를 상속해달라고 했습니다. 됐고 그냥 땅 저한테 주세요. 제가 팔 테니까. 땅을? 엄마만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제 값에 받아서 팔 테니까 땅 상속이나 해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거래는 나랑만 하고 싶다 할 텐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혹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 정말 있긴 한 거예요? 아들은 저를 의심하며 그 땅에 대한 실체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긴 했지만 저희가 바라던 순간이었죠. 아들이 땅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순간 저희 집으로 이웃집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보일 만큼 잘 빼입은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돈 5만 원권이 담긴 박스를 사람을 시켜 우리 집 바닥에 놨죠. 아이고, 이거 손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이 여사님. 그런데 제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제가 정말 그 땅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그러니까 오늘 계약하신다면 여기 있는 현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더는 돈 나올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발요. 네? 안 그래도 땅 관련해서 아들과 상의를 하던 중인데 앞으로는 제 아들 녀석과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이 그 땅을 상속해달라고 해서. 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오랫동안 서로 입장 차이 줄여온 걸 또다시 아들분과 처음부터 하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 땅 거래 후에 상속하시죠. 아니면 저도 마음 상해서 그 땅 사려는 마음 물을 겁니다. 아시죠? 제 땅도 그렇고 이 여사님 땅도 서로 붙어있지 않으면 둥둥 떠다니는 섬이나 마찬가지라는 거. 계약을 하자며 찾아온 남자를 본 순간 아들은 땅에 대한 의심을 지웠습니다. 그러려고 남자가 꾸며 입고 사람까지 쓰고 돈까지 박스에 담아서 온 거였으니까요. 아들 눈에서 의심이 사라진 걸 확인한 저는 남자에게 아들과 상의해 보겠다며 돌려보냈습니다. 남자가 떠나자 아들은 다급히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엄마 왜 말을 안 했어? 저 사람 우리 땅이 꼭 필요한 상황인걸. 엄마 무조건 버텨요. 버티면 제가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럼 너는?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버틸 때까지 버틸 테니까 엄마는 최대한 높게 땅값 받으세요. 알았죠? 화를 내려왔다 되려 신이 나서 집을 떠난 아들은 차를 팔고 집을 줄여가며 버텼습니다. 나중엔 자신이 뱉은 말대로 사채까지 썼죠. 이후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가며 토지 매매 관련해 협상을 하는 척을 했습니다. 당장 거짓말이었다고 밝혀도 아들네에게 충분한 피해를 줄 수 있었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아들이 갚아야 하는 빚은 늘어갈 테고 그러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아들도 당장은 힘들더라도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는 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 좀처럼 매매계약 관련해 연락이 없으니 한계에 다다랐는지 전화로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 집으로 찾아와 조금 싼 값에 넘기더라도 땅을 팔아버리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성문아, 네가 이 오밤중에 무슨 일이냐? 설마 아까 전화 통화한 내용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이 시간에? 그러니까 아들이 이 시간에 여길 찾아오게 왜 답답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처음엔 엄마가 먼저 빨리 팔자고 해놓곤 왜 이제 와선 그쪽에서 깎아도 너무 깎네. 시세를 모르고 덤비네. 왜 그런 말을 해요? 이제 값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원래 주겠다는 그 돈에 팔아요. 그거야 네가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랬지. 그리고 그쪽도 평당 단가 올리는 걸 쥐꼬리만큼만 올리고 있잖니. 사람 살살 약 올리듯이. 근데 너 상황이 많이 안 좋니? 더는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아?
네, 이제 더는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주겠다고 하는 돈에 그 땅 팔아요. 저도 웬만하면 버텨보려고 했는데 은행놈들이나 사채놈들이나 아주 사람 피를 말려서 더는 안 되겠어요. 밤이든 새벽이든 연락 와서 돈 하는데 더는 못 버티겠다고요. 엄마, 내일, 아니 당장 지금 연락해서 내일 계약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웬만하면 내일 매매 계약 마무리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계약금이라도 현금으로 빨리 좀 달라고 해주세요. 그 계좌 이체 말고 저번처럼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고요. 그 계좌로 받으면 엄마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받는데 또 시간 걸리잖아요. 아셨죠? 근데 조금만 더 버티고 있으면 원하는 값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교착 상태라서 그쪽도 다음번에 제시할 땐 크게 부를 것 같거든. 지금 제시한 땅값 받기에는 이제까지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겠니? 엄마, 내가 버틸 수 있으면 엄마 말대로 오밤중에 여길 찾아오겠어요? 늙어서 가는 기 먹고 머리 회전 휙휙 안 되면 그냥 아들 하자는 대로 군말 말고 하세요. 사람 성질나게 왜 이래요? 화를 내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는 게 확실해 보였어요. 그럼 이제 저도 제 복수를 위해 모든 걸 오픈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땅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물었습니다. 성문아, 너 이 야밤에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땅이라니? 계약은 무슨 말이고?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왜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땅이요. 그 방금 전까지 이야기하던 그 땅 계약건이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 너 무슨 짓 하려고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난 너한테 줄 것들 다 줬다. 그러니까 또 돈 이야기 때문에 온 거면 당장 나가라. 엄마? 뭐야? 엄마 뭐 치매라도 걸린 거예요? 나랑 요 몇 달 동안 나눴던 대화가 전혀 기억 안 나요? 엄마 이제까지 나랑 아빠가 남겨둔 땅 파는 거 가지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이 양반 바빠 죽겠는데 치매까지 걸려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있어. 엄마 정말 기억 안 나요? 그럼 휴대폰 좀 줘봐요. 그리고 도장, 인감도장은 어딨어요? 너 멀쩡한 엄마를 왜 치매 환자로 만드니? 그리고 네가 내 휴대폰이랑 인감도장은 왜 찾는데? 진짜 노인네. 내놓으라면 그냥 내놓을. 엄마가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내일 중요한 계약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해야 하고 내일 계약서에 도장 찍으려면 엄마 인감도장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달라는 거나 주세요. 성문이 네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엄마 돈 상속받고 엄마 쓰레기 버리듯 버려놓더니 이제 은행 빚에 사채빚까지 생겼다고 없는 땅을 만들어서 달라고 해? 엄마! 왜 지금 이 순간에 정신줄을 놔요? 진짜. 잠깐만. 엄마 나한테 대출빚이랑 사채빚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 기억 못하는 거 아니죠? 다 기억나는 거죠? 그래. 내가 언제 기억 안 난다고 했니? 네가 날 치매 환자로 몰아갔지. 내가 제정신인 것까지 확인했으면 이제 헛소리 말고 돌아가라. 이왕이면 이전처럼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제가 엄마 여기 두고 갔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미친놈. 나 땅 없다고. 자, 못 믿겠으면 이걸로 확인해. 이거 저번에 날라온 재산세 내역이다. 그거 보면 내가 작은 땅이라도 있는 것처럼 돈이 나왔니? 못 믿겠으면 내 주민번호 가지고 조회를 해보던가. 나한테 남은 땅이 있는지 없는지. 뭐야? 그럼 정말이에요? 정말 엄마 땅 없어요? 왜? 왜 이런 짓을 한 건데요? 왜 아들을 속여서 빚까지 만들게 한 건데요?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그 땅 계약 하나 믿고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데. 왜 그런 거야? 자식한테 왜 그렇게까지 한 거냐고? 못된 새끼.
누가 할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너야말로 나한테 왜 그랬니? 내가, 그리고 네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난 네 원망 안 하려고 했다. 부모가 늙어서 자식 잘 사는데 거름되는 건 당연한 일이니 그런 일 당해도 그러려니 하려고 했어. 그런데 너 몇 년 만에 날 찾아와서 뭐라고 했니? 아니, 찾아온 이유가 뭐였어? 또 돈이었지? 내게 조금 남은 돈도 전부 다 가져가고 내게 마지막으로 남은 네 아빠 유품과 이 판지까지 달라고 했잖니. 결국 네가 한 행동이 날 직접 찌르지 않았을 뿐이지 날 죽이려고 한 것과 다름이 없었어. 어디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니? 했으면 변명이라도 해봐라. 한번 해보라고.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에게 얼만큼 해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너한테 큰 기대를 했니? 뭘 바라기를 했니? 우린 너한테 밑도 끝도 없이 양보했고 내줬다. 네가 엄마 아빠 재산 다 가져가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순간까지도. 그런데 날 끝까지 업신여겨? 그래서 복수한 거야. 네가 네 꾀에 넘어가도록. 처음부터 없는 땅 만들어서 네가 그 돈 받으려고 별쇼를 다 하게. 네가 고맙게도 집하고 차까지 팔고 사채까지 써줘서 내 생각보다 더 만족스럽게 됐고. 그래, 이제 어쩔 거니? 없는 땅 만들어서라도 줄까? 제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밝히자 아들은 억울해서 당장이라도 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끝까지 자신을 가지고 노는 듯한 말을 하자 더는 못 참겠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청소기 봉 부분을 잡고 제게 눈을 부라리며 걸어왔습니다. 어미인 저를 어떻게 해보겠다며 말이죠. 크게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5년 전 저를 이곳에 버렸을 때부터 아들은 저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또 저 역시도 저번 일로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뒤로 아들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였으니 아들의 패륜적인 모습에 놀랄 것도 없었죠. 하지만 걱정되고 무서웠던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힘이 넘쳐나는 아들과 달리 저는 자식 키우느라 모든 힘을 소진한 나이든 노인이었으니까요. 제게 다가오는 아들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눈을 질끈 감게 됐죠. 그러고 잠시 후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요란한 소리와 달리 제 몸은 무사한 듯 보였죠.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떴는데 제게 다가오던 아들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씨가 눈앞에 서 있었죠. 아니, 상황이 이 지경이면 도와달라고 소리라도 지르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건 그렇고 저놈 알고는 있다만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어떻게 자기 부모 해코지를 할 생각을 하나? 페르나 새끼들은 부모해야 하는 게 약속이라도 되어 있나? 우리 집 페르나 새끼나 저 새끼나 똑같네, 똑같아. 이번에도 저를 구해준 건 이웃집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마음을 놓기엔 일렀죠.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가 잔뜩 났다는 표정으로 최초로 씨에게 공격을 하려고 했거든요. 뭐야 당신은? 뭐 저 노인네 보디가드라도 돼? 아, 저 노인네가 뭘 믿고 나한테 일어나 했더니 뒤에 당신이 있었구나. 그래, 어디 한번 당신이 우리 엄마 얼마나 보호할 수 있나 보자. 저 노인네보다 조금 더 젊다고 아직 자기가 팔팔한 줄 아나 본데 나한테 얻어맞고도 자신만만할 수 있나 보자고. 젊은 게 좋긴 하네. 목줄 풀린 개새끼 마냥 날뛰려고 하는 걸 보면. 그런데 넌 미치고 날뛸 만한 배짱도 없는 새끼 아닌가? 자, 이거 받고 생각한 뒤에 말 좀 뱉지. 노인네 주제 꼴의 남자라고 우리 엄마 앞에서 똥품은. 그래, 뭐 시간 많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혼내줄게. 이게 뭔데? 남자가 아들에게 건네준 건 명함 같았습니다. 그 명함을 본 아들은 별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어쩌라고? 명함은 너만 있어? 아유, 돌대가리 새끼. 사업한다는 놈이 같은 업계 선배도 몰라봐. 내 회사가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너 따위가 모를 정도는 아닐 텐데. 하기야, 회사 접은 지 꽤 됐으니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모르겠다면 네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내가 니깟 놈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봐. 참고로 나 아직 돈도 많고 세상에 아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 땐 사업하면서 깡패 하나 둘씩은 알고 지냈던 거 알지? 너 하나 조용히 이 세상 하직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알아? 콱씨. 아들은 남자의 말을 못 믿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손으로 남자의 명함을 인터넷에 검색해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의 말이 영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왜? 직접 보고도 아직 못 믿어? 그럼 내가 저번처럼 사과 박스에 돈이라도 넣어서 보여줄까? 아니면 지금 아는 깡패들이라도 불러와봐. 아들은 그제야 남자가 땅을 사겠다며 돈박스를 들고 온 사람이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러며 지금까지 남자가 한 말이 단순한 허풍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듯 분한 표정을 짓고 제 집을 도망치듯 떠나갔죠. 그렇게 페류나인 아들과 악연을 끊고 복수에도 성공했지만 여러모로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저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남자에겐 복수를 도와줘서 또 아들에게서 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한동안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그동안 남자는 제 생각을 아는 것처럼 집을 찾아와 제 상태만 한번 보고 갔을 뿐 말을 걸거나 괜한 참견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을 때 찾아와 제 눈앞에 현금을 내밀었죠. 왜 돈을 저한테... 그 돈 마음의 짐 내려놓는 데 쓰세요. 네? 그게 무슨... 나도 자식 뒀던 부모라 그 문숙 씨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머리로선 아는데 마음이 따라오질 않잖아요. 지금 아들 걱정하고 있죠? 빌리지 않아도 될 사채빚까지 지게 한 것 같아서 내 죄인 것 마냥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짐 덜어내는데 이 돈 쓰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부추기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있지 않았을 테니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라서 드리는 돈입니다. 나도 내 자식 감옥에 보내놓고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연을 끊더라도 내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미운 자식놈에게 해야 할 행동이 있다는 걸. 그러니 안 받겠다 하지 말고 그 아들놈한테 주세요.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남자는 평생 마음의 짐을 떠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며 그 돈을 아들 사채값을 막는 데 쓰라고 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싶었지만 제 속마음을 꿰뚫는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또 남자가 무슨 마음으로 그 돈을 건네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히 받기로 했죠. 그리고 아들에게 찾아가 그 돈을 건네며 상황을 설명하고 두 번 다신 남남인 관계라도 마주치지 말자 못을 받고 왔죠. 아들 녀석도 그때만큼은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됐는지 제가 건네는 돈을 받는 둥 마는 둥 고개는 푹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그 만남을 끝으로 아들과 완전히 끝을 내게 됐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산속에서 지내며 마음이 평온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인 최철호 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말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잘 마무리된 일처럼 보이겠지만 왜 아쉬움이 없겠어요. 나와 남편이 어떻게 했어야 아들과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로 지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고 복수가 아닌 다른 방법을 택했더라면 아들이 정신을 차렸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와서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 생각하는 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를 제외하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남들은 비싼 돈 들여가며 마음의 평온을 얻겠다고 도시 생활을 접고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다고 다들 귀농이나 전원주택 삶이 만족스러운 것도 아닌데 저는 타이로 오게 돼 자리를 잡게 됐지만 지금은 대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눈 감는 날까지 이곳에서 지낼 것 같은데 부디 몸 아픈 곳 없이 지내다 잠자며 세상을 떠나는 호상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가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잠깐의 지루함을 달래줄 사연들 많이 들려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가정의 평안과 희락이 넘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